테슬라 이후의 진척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또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 그 다음에 FSD 버전 13이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11월 마지막 주에 오픈됐다라는 것,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바꾸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가 발생하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랠리가 발생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하는, 특히 24일 날 7% 상승했던 건 대단히 기록적인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에 가서 느리게 거북이처럼 가고 있지만 이 꼬린 지점에 먼저 도달할 기업은 저는 경제적으로 볼 때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와 A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주 나와서 저를 모르시는 우리 성전길 TV의 시청자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공부했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시장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더 코어라는 미디어에서, 또는 최근에 책도 테슬라에 관한 책도 있고 AI 관련 책도 2권 정도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책과 글쓰기와 유튜브 채널 출연, 이렇게, 물론 저도 창업을 해서 AI 서비스 기업의 공동 창업자로 들어가서 회사도 물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을 했고, 최근에 살짝 조정하는 모습 보였지만 산타랠리로 또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현재의 그 테슬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많이 겸손해지려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네. 겸손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월 달에 대선이 있기 한 달 전에 제가 더 코어라는 미디어에다가 테슬라의 1년치 주가 전망을 제가 분석을 해서 밸류에이션 저의 모델을 갖고 있어서 측정을 해서 했을 때 앞으로 1년 뒤인 2025년 10월에 한 $385 정도 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다 무너졌죠. 물론 거기 다 if절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글을 다시 써서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는 책을 증판을 할지 아니면 그냥 더 코어에도 올릴지 모르겠는데 다시 예측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 $1,00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떨어질 경우에는 분명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은 크게 3가지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3가지 외에도 거시적인 조건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또는 존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좀 외부적인 매크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크로적인 영향을 빼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볼 때는 3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트럼프 랠리 또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트럼프 효과가 막강하고요. 이것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트럼프의,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인수위죠. 인수위에서 앞으로 FSD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주 차원에서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단일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든지, 미국 도로교통 안전공단 같은 경우에서도 이 규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 시간을 좀 단축시키겠다든지, 좀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정말로 2025년 좋은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스페이스X라든지 또는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도지라는 이 정부 효율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보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펀더멘탈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25년 정도에 FSD 버전 13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번 땡스기빙 휴가철에 FSD 버전 13이 공개가 됐어요. 물론 FSD 버전 13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만 FSD 버전 13이 나와서 일부 전문가들, 좀 저도 신뢰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AI 드라이빙이라든지 이런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걸 보면,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이 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라든지 미국 분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FSD에 대한 유튜브 채널 보면은 채널의 뷰수를 올리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도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FSD나 자율주행이나 AI에 대한 전문가가 좀 평가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보면 AI 드라이브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버전 11에서 12까지 갈 때보다 12에서 13 갈 때의 점프업이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FSD 13 버전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가장 그래도 객관적으로 많이 모이는 데는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FSD 트래커 커뮤니티를 뒤져보시면 FSD를 타는 모든 미국에 특히 그걸 정규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인터벤션, 그러니까 중간에 인간에 개입하기 전까지 몇 마일을 달렸는지를 매번 할 때마다 기록을 하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근데 FSD 버전 13이 아직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이 이제 누적되면 여기서 이제 객관적 지표를 어느 정도 객관화된 지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FSD 13이 버전 12보다 점프업을 했다. 그래서 훨씬 더 로봇택시나 자율주행에 가까워지고 있다. 완전히 가고 있는 것은 저는 버전 14 정도 나와야 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즉 일부의 부정적으로 봤던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고 목표 주가를 새롭게 조성하기 시작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테슬라 공장 텍사스 기가팩토리를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목표 주가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고매 입장을 가졌던 비어리시했던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이 불리시하게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FOMO, Fear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 해가지고 이렇게 공포감, 나는 빠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 기관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가 엄청나게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사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명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의 조정에서 일부는 로보택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로보택시를 집어넣지 않고서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상향하고 있는 그룹도 있고, 지금 전통적으로 캐시 우드가 있는 아크라든지 이런 데를 몇몇을 제외하고는 옵티머스까지 밸류에이션을 넣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의 이후의 진척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또 한 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 그 다음에 FSD 버전 13이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11월 마지막 주에 오픈됐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을,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바꾸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가 발생하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랠리가 발생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하는, 특히 24일 날 7% 상승했던 건 대단히 기록적인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네. 테슬라가 이제 $400가 넘어가면 일부 매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매도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성경길 TV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유튜브 채널마다 댓글에 한 두 분인가 세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팔았니? 안 팔았니? 이런 댓글을 계속 남기셨는데, 그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 이 방송의 전 방송을 찾아보시면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펀다멘탈이 변하지 않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트럼프 랠리로만 계속해서 오를 경우에는, 물론 주가라는 것은 기대치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한다라면 기대치만으로 지나치게 오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25%를 매도를 할 생각이었었어요. 한 번도 테슬라를 제가 주식을 산 이후에 매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올라도 내려도 계속해서 매달 저는 정액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었는데요.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저도 겸손해져야 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예상치보다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저는 FSD 13 버전이 대단히 되게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펀다멘탈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2025년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없느냐, 가능성이 없느냐면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FSD가 대단히 중요해진 건 뭐냐면, 이제 사실은 내년 되면은 사실은 메가팩의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여기에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즉 ESS 산업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신차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의 어려운 조정 국면은 저는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테슬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FSD로 이동했다라는 것, 저는 이건 주식을 평가하고 기업을 평가하고 제가 이 주식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지 말 건지가 거의 단일 기준으로 수렴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FSD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FSD에서의 진척이 그것도 테스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포가 됐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네. 네.
많은 그리고, 분들의 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강정수는 기업은 잘 얘기하는데 주식은 얘기하면 젬병인 것 같다. 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가를 정확하게 단기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이제 테슬라의 그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밸류에이션 모델을 좀 나름대로는 구축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기업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도 저는 제한적이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 흔히 말하는 2025년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2025년에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제가 썼는데 그것이 2024년 12월로 당겨질 거라고는 예상을 저도 못했던 건 맞습니다만 제가 책에서 일관되게 제가 그 당시 테슬라 주가 $150, $140, $160 이거 할 때 책을 썼고 책도 그때 출판이 됐죠. 그때 나오면서 제가 반드시 2025년에는 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거라고 제 책에서 썼던 것처럼 전성기가 올 거라는 거는 저는 의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포모라든지 사람들의 일종의 어떤 심리적 투자가 집중될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그것에 받쳐주면서 갈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무너질 경우에는 일시적인 큰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걱정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봤던 것이 저의 지난번 그러한 판단을 했던 저의 고민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공화당 내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원 의장을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현실성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우선은 의원에 당선이 돼야 되고요. 일론 머스크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목적형 인간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바꾸는 사람이죠. 자기의 목표를 지금 이루는 단계에 있어서 트럼프나 공화당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라는 기업 또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은 오바마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초기 성장을 어려운 국면들을 통과했었고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읽어보면 지난 선거 때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했던 선거에서는 바이든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중국 정책이라든지 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포드나 GM을 편애하는 정책이라든지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발사 인허가 부분에서의 과거의 패러다임에 그대로 젖어 있는 부분에서 스페이스X를 발전하는 속도와 규제의 어떤 틀들이 불일치하면서 나타나는 갈등들 그리고 FSD에 대한 이러한 부분의 갈등들이 하면서 민주당과 점점 멀어진 거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공화당의 메시지 그러면서 원래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 사상적으로는 요즘 실리콘밸리의 효과적 이타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오픈 AI의 초기 멤버였던 일리아 슈츠케버 지금은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창업을 해서 AI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효과적 이타주의는 계속해서 기술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기술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요즘 거기에서 입장을 바꿨죠. 정치적 입장도 바꿨지만 효과적 가속화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기술을 빠른 속도로 진화시키는 것이 인류에게 행복과 부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바뀌고 있는 거고 그와 함께 팔란티어를 공동 창업했고 페이팔을 만들었던 피터 틸이라든지 또는 호로위츠라든지 실리콘밸리의 대단히 큰 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옮겨가게 됐던 것. 즉 민주당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민주당은 빅테크의 성장, 실리콘밸리의 성장에 맞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지만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이 콜을 받은 거죠. 콜이라고 받으면서 이들의 정책과 함께 미국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화당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트럼프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내는 건데 이것이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정치권에 뛰어든다.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일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는 주장도 하시는데요. 전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이거는 수단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미국 헌법상으로도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죠. 미국 헌법은 미국에서 출생을 한 자만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헌법 바꿀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굳이 이것을 하원 의장이 아니래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굳이 하원 의장을 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지금도 벌써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질시와 어떤 갈등들, 이해관계 충돌들이 공화당 내에도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지나치게 일론 머스크가 목소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사이에서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정하고 뭔가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두가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법을 바꿔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신속하게 바꾸고, 이 신속하게 바꾼 걸 집행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권 내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는 정치권이 스스로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방향과 계획들을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방향을 실행하는 쪽에 일론 머스크의 재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원 의장을 굳이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이 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속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금 국가효율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데 이 트럼프 2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리스크는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은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변화를 막겠다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 중간쯤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변화를 하려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하고 엄청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건데요.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효율성위원회에서 예산을 줄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력 감축. 그러면 당연하게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일론 머스크가 F-35가 쓸모없는 기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팩트임에도 팩트죠.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전통적인 미국의 방위산업체 또는 군산복합체라고 얘기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즉 단순하게 방위업체만이 아니라 이들이 정책 권력까지, 왜냐하면 엄청난 로비스트이기도 하죠. 이런 기업들이 하고의 권력 교체를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또는 여기 역시 피터 틸과 호로위츠가 투자했던 엔드릴이라든지 오픈 AI도 이번에 결합을 했고, 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미국의 군사 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방위 산업의 전략을 이러한 전통적인 2차 대전 이후의 힘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의 힘을 더욱더 강력화했던 이 거대한 방산 업체를 디스럽션, 파괴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실리콘밸리 중심의 기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 그들 또한 쉽게 백기투항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지금 미국 하원과 상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국방부에 있는 장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업체가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양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저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저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이 저항의 크기는 결코 저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나간 부분에서 또한 일론 머스크라든지 피터 틸이라든지 또는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 이 삼각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이해관계가 100%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삐걱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가 얇아지고 있는 트럼프에게 전달되었을 때 트럼프의 질시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안전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2기 행정부이기 때문에 2기 행정부는 마지막 3, 4년은 레임덕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에 이 모든 것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쉽지 않다. 왜 또 일반 민간 기업과 다르게 민간 기업은 CEO가 결정하고 임원진이 결정하면 실행할 수 있지만, 국가기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는 의회기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의회기구의 법적 제도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만 행정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 정도의 원하는 속도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갈등의 내관들이 지연되고 트럼프의 권력이 약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바를, 계획했던 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최근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이제 간의 경쟁을 비교해 보면은 1위가 테슬라로 1조 5천억 달러, 2위가 토요타로 2,300억 달러로 매우 격차가 큰데요. 사실 이게 순위가 바뀐 거는 2020년이라서 이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테슬라의 독주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때 모델 3가 성공하게 되면서 사실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2020년, 2021년 그때 테슬라의 주가는 등록된 상장된 모든 자동차 기업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주가로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펀다멘탈을 여전히 지금 토요타는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셔야 될 것은 흔히 말하는 레가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의 몰락, 포르쉐의 몰락, 메르세데스 벤츠의 몰락, BMW의 몰락, 독일 기업들이 1차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전기차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혼다와 닛산이 지금 합병 소식도 결국은 이것은 전기차에서의 고비용, 그러니까 전기차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것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가격을 인하시켜서 중국차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혼다하고 닛산까지도 합병하려면 합병하는 길도 대단히 오래 걸릴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여튼 혼다하고 닛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국차의 공세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빨리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우선 포드는 일찍이 포기했고 GM마저도 크루즈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현대 기아차마저도 여러분 보셔야 될 건 현대 기아차는 자율주행에다가 적지 않은 금액을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투자한 것은 아마존에서 인수한 캐나다의 자율주행 셔틀버스죠. 죽스라는 부분에 현대도 공동 투자를 했죠. 현대는 웨이브라든지 영국 기업입니다. 또는 모바일 아이 이스라엘 기업이라든지 이런 대형 국제 기업들에게도 자율주행 투자하지만 한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 스스로가 자율주행을 테스트 계속 해보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기아차는 조금 있으면 크루즈처럼 GM의 크루즈처럼 자율주행을 포기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자율주행의 시장의 완성도가 이제 한 95%에서 98%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와 그리고 중국 기업들 일부 화웨이라든지 바이두라든지 또는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몇 개 또는 리아오토라든지 이런 몇 개 기업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형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통 완성자 업체는 여기에서 짝짓기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즉 라이센스 부분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최근에는 폭스콘이 대만의 폭스콘이죠. 중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폰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폭스콘이 자동차에서 TSMC가 되겠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라도 공장을 짓고 있고 인도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은 기존에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2025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레벨로 누구든지 우리가 네이버를 위해서도 차를 만들어줄 수 있고 소카를 위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카카오를 위해서도 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화이트 레벨 개념 즉 TSMC처럼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아마존의 뭐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식 개념을 지금 하고 있겠다라는 것이 폭스콘이고요. 폭스콘의 등장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하는 데는 물론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콘의 등장, 중국 기업의 어떤 축소들로 이 등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FSD 등 자율주행 등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서 저는 기성 자동차 업체가 올곧은 모습으로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손가락 안에 들 것이고 예를 들면 토요타는 저는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몰락의 가능성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나마 현대기아차가 대단히 올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2월에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좋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라고 현대기아차의 임원진들이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비상경영체제로 갈 정도로 내년도 전망 좋지 않게 보고 있고 또 가까운 미래에 2026년, 27년 자동차 시장의 경쟁 재편이 이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SD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 우리의 투자의 판단도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자율주행까지 끼리의 경쟁으로 볼 때 웨이모는 지금 테슬라보다 훨씬 더 자율주행 기술이 앞서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분명합니다. 제가 보면 웨이보는 거의 뭐 99%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주일에 1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쿄에서도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별로 HD 카메라로 도시를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차량마다 거의 20만 달러에 가까운 레이더나 라이다의 이러한 장비들이 만들어지는 고급 차량에 의해서 특수 차량에 의해서만 제한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에 이르는 그 100%에 이르는 시간은 웨이모보다는 늦을 수는 있어도 한 번 오르게 되면은 대단히 모든 차량에서
대규모적으로 해결해야만, 그러니까 대규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효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에 가서 느리게 거북이처럼 가고 있지만 이 꼬린 지점에 먼저 도달할 기업은 저는 경제적으로 볼 때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13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비보의 좌회전이라든지 유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점수가 거의 만점 가까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앰뷸런스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0점 만점에서 4점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웨이모는 구글의 웨이모는 그렇다고 해서 앰뷸런스가 왔을 때 해결하냐? 아니야. 그때는 웨이모는 원격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테슬라를 원격 조정을 하면은 이론적으로 700만 대를 원격 조정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거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특수 케이스에서는 인간이 원격 조정을 하고 크루즈도 원격 조정을 하고 있었고 웨이모도 원격 조정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지 케이스를 원격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FSD 13 영상 보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지 거기 당연하게 앰뷸런스 오는 거는 촬영하다 의도도 못할 뿐더러 그런 부분들은 안 내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앰뷸런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급차가 발생하거나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유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학습량 자체가 적습니다. 학습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것도 도로 사정마다 다 달라야 되잖아요. 진짜 좁은 도로에서도 인간은 어떻게든지 벽에 1cm라도 다가가면서 조금씩 다가가면서라도 길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자율주행에서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수 케이스들,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내년도 2025년 텍사스에서 테스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검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